젤렌스키를 과거에 좀 안 좋아할 악연이 하나 있습니다. 젤렌스키와 통화를 하면서요, 군사 지원을 미끼로 그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비리 조사를 요청합니다. 통화 내용이 새 나가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제1 목표는요, 전쟁을 이 상황에서 그만두고 미국에 세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제1의 명분인 겁니다. 뭐 독재자나 이렇게 말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과장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김정은과 직접 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를 한다고 하고 평양 갈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자기 청문회에서 말했듯이 우리 21세기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로 결정될 거다라고 말하는 상황에서요, 말은 주한 미군이라고 하지만 이제 조금 읽을 때는 좀 다르게 읽어야 됩니다. 중국 밑에 미군 기지라고 읽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혜를 볼 기업이라고 하면요, 공급망에 있어서 중국과 빗겨난 회사들이 가장 수혜를 볼 겁니다. 앞으로의 공급망은 미국만을 위한 공급망, 중국만을 위한 공급망, 이런 식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요,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을 중단시키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걸로 평가받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1 목표는요, 우크라이나의 명분도 아니고요, 러시아가 이겼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은 그냥 전쟁을 이 상황에서 그만두고 미국에 세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제1의 명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패싱했다는 이런 여러 가지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차피 낱말을 듣는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늘 하는 비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정책은 김정은의 핵개발 비슷한 겁니다. 자신의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가는 거고, 옆에서 뭐라고 하면 살짝의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거를 나갈 때 어떻게 최고의 이익으로 돌리느냐, 그걸 고민을 해야지 트럼프 대통령을 바로 막아 세울 수 있느냐, 사실상 좀 힘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살아온 걸 봐도 자신에게 힘이 있을 때 자신이 룰을 만든다는, 트럼프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을 가진 사람이 룰을 만든다. 그게 트윗에 보면 여러 번 썼거든요. 자신이 룰을 만들었는데 남들이 뭐라 그러면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또 하나 쉽게 볼 수 있는 게요, 예를 들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협상단으로 세운 3명 중에요, 국무장관이나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분은 정치인 출신이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스티브 위트코프라고 부동산 업자 출신입니다. 왜 부동산 업자 출신을 넣었겠어요? 이거를 하나의 딜로 생각하는 거, 사업의 딜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러시아도 2명의 그 외교관이 있었어요. 외교장관하고 2명의 외교관이 크게 있지만 나머지 1명은 러시아도 사업가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키릴 드미트리에프라고 골드만삭스 출신의 러시아 국부펀드 운영자예요. 사장이에요. 그럼 서로 딜은 결국 주고받기 사업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면 지금 종전협상하러 휴전협상하러 왔는데 그 드미트리에프가 그 미국 쪽에 우리 북극 쪽에 원유 같이 개발하자, 이런 사업 제안을 했다는 기사도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이 전쟁을 당연히 끝내고 그러면 러시아 쪽은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아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면 끝냈다는 걸로 우크라이나에 5천억 달러를 받아내는 것처럼 러시아에도 얼마를 받아내는 걸 원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다 미국의 컨센서스라기보다는 트럼프의 입장입니다. 트럼프의 입장은 여기서 중단시키고 더 이상 나는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세금은 더 이상 안 들어간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많은 희소광물이나 자원을 확보했다. 이게 미국의 입장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고 싶은 걸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 입장은 이 상황에서 하면 우크라이나 영토를 먹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광물이나 이런 것도 러시아 쪽에서 또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지금 실제로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 희소광물이나 광물이 가장 많다는 거니까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리고 서방에도 자신들이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라는 걸 한 번 더 보여준 거가 되니까요. 사실상 이대로 끝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거기 많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됐긴 합니다만 푸틴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를 과거에 좀 안 좋아할 악연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와 통화를 하면서요, 우크라이나의 그 군사 지원을 미끼로 젤렌스키의
당시 바이든 부통령에 대한 그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비리 조사를 요청합니다. 이 통화 기록이 통화 내용이 새 나가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나빴고 트럼프 일기 때 정말 힘들게 헤쳐나온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젤렌스키에 대해서 감정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개인적 감정을 차치하고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제1순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그만두게 하고 거기서 어떤 자신의 성과를 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뭐 독재자나 이렇게 말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과장법입니다. 그렇게 압박하고 해서 젤렌스키를 압박하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얻어내겠다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말 자체에 어마어마한 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통해서 젤렌스키를 압박하고 있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면 미국의 지지층 여론들도 그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미국 여론을 돌리고 젤렌스키를 압박하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김정은과 직접 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1기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났잖아요. 그게 얼마나 즉흥적이었냐면 뭐 사실 판문점에서 그렇게 만나고 이렇게 그 계단을 넘어가고 이런 장면을 연출하는 게요. 뭐 미국 대통령이 오는데 원래는 어마어마한 사전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하면서 약간 즉흥적으로 한 거였거든요. 미리 조율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 고위 관리가 어떻게 했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고 싶어 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 판문점으로 미국 고위 관리가 갑니다. 그래서 판문점으로 고위 관리가 가가지고 그 지키고 있는 북한 병사에게 나를 찍어라. 나의 동영상을 찍고 이걸 평양으로 보내라. 그러면 평양에서 내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테니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고 한다는 걸 전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급박하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하고 그리고 김정은과 만나는 것 자체를 거부할 이유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만두게 했고 북한 문제도 해결해가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저는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북한의 핵 동결이나 이런 걸 인정해주고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뭐 이런 게 있을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아니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그 트럼프 행정부 안에 있는 우리 동맹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나 미군 내부에서도 판단을 하겠지만 저는 1기 때를 봤을 때 그렇게 쉽게 그렇게 내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날 가능성은 높지만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상회담 장소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거든요. 그래서 1기 때 정상회담 장소를 싱가포르로 잡고 베트남으로 잡고 했지만 한때 그 서로도 어느 쪽도 아닌 곳을 잡기 위해서 뭐 선박 위에도 고민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항공모함 위나 아니면 그 항공모함 유사한 데서 제3국의 그런 데서 만나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를 한다고 하고 그게 뭐 어느 정도 협상에서 아래쪽에서 구체화가 됐다고 하면 평양 갈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말 같지 않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갈 수는 있는데요. 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도 빌 클린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북한과 만나고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그 목전에서 그만뒀었거든요. 또 국내 여론도 봐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남은 하나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2번 하고 뭐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남은 어떤 지위에 대한 욕구를 채워줄 걸 생각해보면 노벨상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도 노벨상 추천을 받습니다. 그 노벨상 추천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요구해서 받는데요. 누가 추천을 해주느냐? 아베 총리가 해줍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의 푸들로 불릴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트럼프가 진짜 이걸 원하는 걸 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상이 뭐 푸틴에게 부탁을 하더라도 뭐 자신이 이제 자신의 계획에서 내가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푸틴 대통령에게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도 그렇고 주한미군 철수를 여러 번 말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당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뭐 같은 경우에는 그 회고록 같은 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말을 해가지고 참 곤란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들 정말 짜증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이제 방위비 때문에 그런데요. 왜 삼성 TV도 팔고 다 우리한테 하면서 자기 그 나라까지 우리가 지켜줘야 되느냐가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기본 생각입니다. 근데 뭐 북한에서 나가라 말아라 요구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은 조금 그때와는 또 다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중 패권 경쟁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먼저 시작을 했지만 그 이후에 상당히 가속화됐고요. 그리고 이게 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자기 청문회에서 말했듯이 우리 21세기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로 결정될 거다라고 말하는 상황에서요. 중국 턱 밑에 있는 이런 그 주한 미군을요. 말은 주한 미군이라고 하지만 이제 조금 읽을 때는 좀 다르게 읽어야 됩니다. 중국 밑에 미군 기지라고 읽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서 2만여 명, 28,500명이 있는 주한 미군을 미국이 바로 뺀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도 좀 맞지 않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굉장한 경쟁자 그리고 심지어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1기 때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결정은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지금 한국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지도자가 지금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많이 위축되는 면이 있는데요. 저는 뭐 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좋은 지도자가 있어서 우리의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주파수를 잘 맞추면 그게 최상이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1기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정상회담을 지켜봤는데요. 그 주파수를 맞추려고 다들 왔다가 거의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유일하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일본의 아베 총리인데요. 그렇지만 그런 케이스는 아주 희귀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트럼프 1기 때 가장 먼저 온 트리도 캐나다 총리 같은 경우는요. 와서도 면박당하고 갔어요. 그 트리도 총리가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 트럼프와 친한 트리도 총리 아버지도 캐나다 총리였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와 정적인 분에게까지 부탁을 해서 트럼프와 만나고 트럼프와 교훈을 쌓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기 되자마자도 트리도가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대로 못하고 캐나다 관세 부과한다고 하고 뭐 국내 정치적으로 몰리니까 그만둔다고 했잖아요. 거기 새로 총리를 뽑아야 되고요. 1기 때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와서 만났지만 끝까지 대립하다가 마지막에는 주동 미군 10,000명을 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후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주동 미군 빼는 게 완전히 이제 다시 돌아가긴 했지만 어찌됐든 뭐 먼저 만난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 잘 대응을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순위에서는 다행인 점은 우리는 아직 좀 밀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캐나다, 멕시코가 1순위고 그 다음에 요즘 부가가치세 말하든지 부가가치세가 가장 높은 데가 유럽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2순위입니다. 그런 다음에 일본, 뭐 인도, 한국 정도 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이 한국의 탄핵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서 뭐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관세를 말하면서 맨 처음 말한 세 가지를 보면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입니다. 자동차는 왜 그러냐? 당연히 일자리 때문입니다. 자동차만큼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없고요. 사실 자동차 산업은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미국의 영혼 같은 산업입니다. 특히 중산층 일자리를 위해서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뭐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데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에 미국 안으로 공장을 들여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약품. 미국인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게 의료비거든요.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관세를 매기고 이런 건 의약품을 올리는 거지만 미국 내 공장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의약품이나 이런 거를 좀 상징적으로 싸게 공급하겠다. 그리고 의료 비용을 낮춰주겠다는 이렇게 상징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자꾸 말을 하고 있으면 진짜 솔직히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모토, 황금을 가진 사람이 룰을 만든다라는 모토에 따르면 어쩔 수 없이 거기 좀 맞춰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좀 공급망을 조정하든지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급격한 공급망을 해야 되느냐? 그건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거잖아요. 관세나 이런 게 모든 게 상대적인 거니까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우리의 경쟁 상대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움직여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한국은 우리한테 내리는 관세 때문에 뭐 난리라고 하지만요, 포드 CEO가 최근에 그 IR 같은 걸 한 거 보면요, 이런 식으로 관세 매기면 한국하고 일본만 득을 본다고 말을 했어요. 왜냐, 캐나다하고 멕시코에도 같은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고 그쪽에서 원가 경쟁력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GM 같은 경우도요,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200억 달러 날린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가 다 지금 주판화를 튕기고 있는데 누구한테 이익이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에 막 바로 공급망 바꿔야 돼, 어디 공장 빨리 빼야 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니까 주판화를 정말 잘 튕겨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잊고 있는 게 있는데, 관세 장벽이 올라가면 비관세 장벽도 올라갑니다. 벌써부터 관세 높아지고 하니까 미국으로 통관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가 저희한테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서류 준비, 이런 것들을 잘 해 나가야 됩니다. 트럼프 시대에 수혜를 볼 기업이라고 하면요, 공급망에 있어서 중국과 비껴난 회사들이 가장 수혜를 볼 겁니다. 예를 들자면 선박, 그 다음에 방산, 이런 데들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피터슨 연구소나 이런 데서도 앞으로의 공급망은 미국만을 위한 공급망, 중국만을 위한 공급망, 이런 식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블로크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산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일찌감치 중국과 디커플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미국의 관세 전쟁, 그리고 제재 전쟁에서 좀 더 안전한 주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중국에서 오는 소싱 비율이 높은 상품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뭐 저희가 완전히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중국 상품을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한국에서 한번 거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으면 미국 사람들도 그게 믿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한다면 이런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때부터 계속 말해온 게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찰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미국의 힘이 사실 전 세계 GDP의 한 25%, 26%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뭐 2차 대전 이후처럼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이렇게 질서를 관리하기에는 힘이 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